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입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예고했던 로보택시를 사이버 캡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레벨 5 수준입니다. 물론 레벨 5는 기술적인 주장이고 그의 법적 규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운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2025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시험 주행을 하고 2026년에 양산을 시작해서 늦어도 2027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그동안 테슬라가 주장했던 일론 머스크가 2006년에 내놓았던 The Secret Master Plan이 이번에는 바뀌어서 로봇과 AI 생산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로보택시 사이버 캡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오이 로봇이라는 이벤트를 동원해서 상당히 주목을 끄는 그런 노력을 했죠. 워너브라더스 영화 촬영장에서 공개한 건데 이 장소는 2016년에 테슬라가 솔라루프를 공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야심차게 발표했던 솔라루프는 아직도 양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히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자신이 셀리브리티가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들 비롯해서 애널리스트, 팬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일단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테슬라 팬들은 광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아직은 이게 밤에 발표했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만드는 시간이 미국의 주가가 발표되지 않고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 부양책이 아니냐는 그런 또 비판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걸링 도어고요. 이 도어 형태가 그동안 컨셉트카를 통해서 수없이 등장했지만 또는 일부 자동차에서 실현되기도 했지만 그 실용성 때문에 폭넓게 사용되는 자동차에 과연 쓸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인승이라는 점도 지적이 됩니다. 로보택시라고 한다면은 탑승성이 우선인데 두 명만 탑승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많은 탑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도 일단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기술에 관해서는 스티어링과 페달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레벨 1, 2, 3, 4, 5로 구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은 레벨 2가 지금 적용되어 있고 레벨 3도 일부에만 지금 그 기능이 채용됐고 그 인정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보택시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간이 운전한 것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안전할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운행 비용이 마일당 0.20달러. 그래서 시내버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 로보택시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 발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흔히 알고 있는 로보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호출하고 내 앞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 차량일 경우에는 자신이 쓰고 있는 자동차를 로보택시로 등록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세 번째는 여러 대의 로보택시를 사서 그 로보택시로 운영을, 영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 비용이 상당히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용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적인 것들이 막 완전히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는 FSD라는 용어, 오토파일럿 용어를 동원하고 있지만은 8대의 카메라하고 AI, 인공지능하고 이 엔드투엔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존합니다. 일단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AI가 전체 주종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프로세스는 인식, 분석, 실행 이렇게 나뉩니다. 인식은 센서가 하고요. 분석은 고성능 컴퓨터 하고요. 그걸 실행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데 그 인공지능이 FSD를 주도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FSD는 지금 베타 버전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동안 다양한 발전을 통해, 방법을 통해서 수없는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만 아직은 여전히 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로보택시가 운행이 됐을 경우에 또 주행 범위가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유도 충전 방식의 플러그인 없이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 상황에서 로보택시에 대해 짚어보자면
이 사이버 캡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비용 운영은 아직은 그것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실행됐을 경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전성 문제도 검증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도전 과제는 어쨌든 이게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제네바 협약부터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를 바탕으로 각국의 규제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웨이모하고 기술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리오나 샤오펑, BYD, 지리 등 중국 자동차의 기술 격차 이런 것들 어떻게 되냐도 앞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기술적인 신뢰성도 초창기에 등장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로봇 밴을 소개한 것입니다.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밴 형태의 자율주행차인데 승객 운송은 물론이고 물품도 운반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좌우에 유리창과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놓고 위에 사진에 보시지 장애우가 타고 내리는데 상당히 쉬운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도심에서 이런 정도의 차량은 앞으로 셔틀로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새로운 마스터 플랜입니다. 2006년에 제시했던 시크릿 마스터 플랜에서 새로 발전한 건데 공개적으로 그들이 전기차 제조에서 로봇과 AI 생산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 이렇게 표명을 한 것입니다. 나쁘다기보다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테슬라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을 과거에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나 AI 생산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옵티머스도 앞으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내에 만들어져서 그 출시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행사의 이벤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빅딜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자율주행 혁명이 등장할 것을 주장을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로봇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등장한 많은 미디어들 반응은 기대도 크고 실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죠. 당장에 나한테 주가를 올릴 것이냐, 또는 2, 3년 후에 실차가 등장해서 그 실차가 수익을 어떻게 올리는 것이냐, 보고 나서 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기대도 있고 타임도 있다는 얘기인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 주식 투자는 거의 투기죠. 뭐 6개월 내에 다시 말씀해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 나라 미국은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런 이들에게는 실망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본다면 또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당장에는 지금 발표하고 난 다음 날에 주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지켜보고 또 다른 또 분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웨이모라든가 크루즈 그리고 이 유럽 국가들, 중국 자동차 회사들과의 기술적인 사회에서 어떤 우위가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이번 로보택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 관련 뉴스를 하면서 테슬라는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고 이슈가 끝나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 그런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자율주행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고요. FSD가 대표적인 것이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제대로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대로 실행된 적이 별로 없죠. 어쨌든 로보택시 시장이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제가 자율주행 기술을 여러 번 이야기할 때마다 로보택시를 비롯해서 셔틀버스, 중장비 이런 또 고속도로 대형 택시, 대형 트럭 이런 쪽에서 사용되기 시작할 것이라 그러는데 그 전제는 대부분 다 사용 조건과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 이슈고 그 이슈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다양한 사업들이 자동차를 플랫폼으로 같이 협업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기술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단지 머지않아서 우리가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모두가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 입장에서는 로보택시는 처음부터 예측을 했긴 했지만
로보택시를 발표한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벤트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좀 더 정확한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제 투자자들에게는 실망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방향 전환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주가 측면에서요. 그러나 제 개인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자동차 산업 또는 로봇이나 AI 산업을 이끌어갈지 또는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